우리 신학, 학문을 한다라는 것의 가장 기본이 객관화시키고 상대화시키잖아요. 객관화, 상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했던 경험과 공부를 수많은 경험과 공부 중에 하나로 여기기. 그렇게 내 경험의 데이터베이스, 내 지식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뒤로 한 걸음 물러나는 것. 전 그게 그걸 상대화시키는 것. 그게 꼰대가 되는 길을 피하는 1번이겠다 싶고요. 꼰대. 저는 50대이고요. 586 세대이고 제가 바로 그 꼰대입니다. 저희 세대는 저는 이 1985년에 대학을 갔더랬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선배들이 있습니다. 저보다 2살 위 83학번 선배들이 제가 다녔던 학교나 제가 속했던 당시의 교회에서 83 선배들이 참 좋았고요. 진실하고 정의로웠고 신앙적으로도 아주 보수적이고 열심히 있었었고 그 선배들의 생각이 참 좋았고 그 선배들이 같이 공부하자라고 할 때 같이 따라다니며 열심히 공부했고 형들이 하는 것대로 제가 하라는 대로 하기도 하고 그러했더랬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저는 학생 운동권에 속해서 활동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만 그렇게 활동했던 제 친구들을 보면서도 이 운동권 조직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선배들이 뭐라고 말하면 후배들은 따라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이게 뭐 이런 조직은 왜 조직에 힘이 좀 있잖아요. 긴밀하게 팍팍팍 움직여가니. 근데 거기에서 왜 그래야 되나요? 왜 그래야 되나요를 말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었던. 아마 그때는 또 이 탄압이 극심했었습니다. 뭐 제 친구들도 군대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었고 감옥을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일상이 완전히 파괴되었던 그런 세대가 이 80년대 중반, 80년대의 이 세상, 제가 겪었던 세상, 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의 기강이니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도 했겠다 싶습니다. 다만 비극은 이러고 자라난 586들이 이제 이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붕괴되고 이 사람들이 다 일상으로 가면서 누구나 알듯이 지금 한국 사회 586, 50대들은 한국 사회의 이 가장 중심적인 위치들을 잡고 있다네요.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50대가 압도적이고 뭐 곳곳마다 50대가 뭐 객관적인 통계로 이 사회의 중심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그때의 경험들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조직을 위해서는 막 하고 이랬던 못된 경험들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어 버려서 오히려 권위적이고 누구보다도 더 상명하복이 되어버린 게 지금 50대들의 추하디추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민주주의, 노동해방 뭐 이런 걸 위해서 이야기하던 가치만 땅에 이런 걸 살아가다 보니 지금도 그런 가치를 막 중요시하면서 그렇지 않은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이 주류가 되어버린 50대들에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끔찍하고 추악한 모습이 되어버렸다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의사소통이 안 되는 세대가 지금 50대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60대, 70대를 보고 꼰대라고 말할 자격은 전혀 없어져 버렸다. 지금 50대들은 그런 자격이 없어졌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 글쎄요. 꼰대가 되지 않는 방법은 가장 기본 1번으로는 우리가 그 꼴이 되어버렸구나를 인정하는 것. 저는 뭐 부귀영화를 누린 586 세대하고는 사실 586 세대 가운데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제 주위에는 20대 때 미친 듯이 학생운동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 이후로 몸과 마음의 병을 얻어서 지금도 찌질한 가난 가운데 사는 제 친구들, 제 동기들도 수두룩합니다. 사실 꽤 많은 586들은 여전히 삶의 나락 속에서 살아가요. 몸과 마음이 다 황폐해진 채로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임종석이니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난리치는 사람들, 송영길이니 뭐 이런 사람들 그때도 학생운동 지도부였었고요.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들이었고 지금도 뭐 잘 나가는 우리 사회에서 주류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그건 이야기하고 싶어요. 꽤 많은 586들은 나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겁나 심란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도 일단 뭐
알아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586인 처지로서는 저도 역시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라는 곳에서 선생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뭐라 가르치고 뭐 이러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뭐 저 같은 사람은 전 인정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내가 꼰대 자리에 왔구나 싶지요. 저 스스로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름의 데이터베이스가 생겼지 않습니까? 옛날 20대 때의 경험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고요. 신앙인으로 살아온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또 구약을 계속 공부하면서 생겨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의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몇 번 경우가 너에게 해당이 돼. 내가 그때는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딱 꼰대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 학문을 한다라는 것의 가장 기본이 객관화시키고 상대화시키잖아요. 객관화, 상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했던 경험과 공부를 수많은 경험과 공부 중에 하나로 여기기. 이게 상대화인 거고 실제로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이니 객관화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내 경험의 데이터베이스, 내 지식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뒤로 한 걸음 물러나는 것. 전 그게 그걸 상대화시키는 것. 그게 꼰대가 되는 길을 피하는 1번이겠다 싶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 시대에 어떤 것들이 있지, 우리 시대의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는 게 필요했다 싶습니다. 사실 제가 20대 때 저는 겁나 열심 있는 기독교인, 아주 보수적인 이 칼빈주의자, 이게 20살에 였더랬습니다. 그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묵상하고 전도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서울에 올라왔다가 저를 깨뜨린 건 80년 광주였습니다. 80년 광주의 일이 저의 그 대구에서 배웠던 칼빈주의 신앙으로는 80년 광주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랑 그대로 연결되지만 막시즘이었습니다. 이 막시즘이 이야기하는 세상에 대한 분석과 변혁, 이걸 듣는데 제가 가졌던 신앙이 흔들흔들 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학 1학년 때 저를 가장 힘들게 했었고 버겁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생각을 해보니 결국에는 그렇더라고요. 이 낯선 것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들을 만나게 될 때 내가 가진 것들이 흔들거리게 되고, 그때 제가 제 기독교 신앙을 끝까지 내세우면서 막시즘은 비진리야, 80년 5월은 위에 세운 하나님이 권세에 대든 거야,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그 이후로 저는 극우 꼰대로 이렇게 저는 갔겠다 싶습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는 흔들렸었고 제가 가진 신앙 전체를 흔들거리게 만드는 것이 있었고, 저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제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만 그때의 그 충격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것들 제가 늘 종종 나눈 적이 있지만, 그 다음에 제가 대학 시절에 경험했던 이 대한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 있는 그야말로 성령파의 절정입니다. 막 정말 역사가 엄청 강한, 그것도 칼빈주의 전통 안에 자라났던 저에게는 엄청 낯선 경험,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망언, 예언, 막 이런 거 일어나는 게 저한테 충격이요. 이거 역시 제 신앙에 굉장한 흔들림을 가져왔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저를 만들어가는 것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저는 꼰대가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자기 것을 객관화, 상대화 시키는 건데, 새로운 충격이 없는 채로 객관화, 상대화는 또 잘 안 되는 것이죠. 전 우리 시대에 우리를 꼰대가 되지 않고 뒤흔드는 게 무엇일까 했을 때 저에게는 뭐였느냐? 페미니즘이었습니다.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미 대학 때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80년대 이 대학가에 혹은 이 지식인, 흔히 말하는 지식인들에게 페미니즘이라는 게 1차 충격으로 왔더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론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운동권은 페미니즘을 말로는 나불나불하지만 완전히 그냥 못돼 처먹은 여성들을 그야말로 희생시킨, 운동권이건 나발이건 다 필요 없었습니다. 어디든 간에 여성의 희생 위에 존재했던 게 당시의 학생 운동권이었고, 뭐 교회 바닥은 몇천 년째 여성의 희생 위에 존재했던 곳이니 페미니즘이 있다 하더라도 말뿐이었던 건데, 근데 이게 최근 시간에는 그렇지 않아졌지요. 훨씬 더 단단하고 일상과 결합된 이 흐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들을 읽고 배우면서 저에게 도전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제가 늘 이야기하는 성소수자,
였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겁나 나이브한 생각 정도로만, 이것도 역시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90년대 초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미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도 다가오지 않는 말뿐이었던 거고요. 근데 이게 최근에 5년, 10년 사이에서는 훨씬 구체적으로 다가왔고, 이게 저한테는 그래서 페미니즘이나 성소수자, 퀴어 이런 주제들이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내가 서 있던 토대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다시 보게 만든 게, 저희 신앙이 깊어져서 다시 보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달라진 상황이 저로 하여금 성경을 다시 보게 만드는 것이 있더라고요. 만일 제가 다행히 꼰대가 되지 않고 이 힘겨운 50대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다면, 저는 그건 저의 노력 탓이 아니라 제가 살았던 시대가 저를 또 그렇게 바꿔가는 것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얼마나 50대인 사람이, 40대인 사람이, 60대인 사람이 볼지 모르겠습니다. 저랑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려요. 지 혼자 백날 꼰대가 안 돼야지 해봐야 아무 소용 안 돼. 우리 안에 꼰대 본성은 콱 박혀 있습니다. 유일한 길은 낯선 것과 만나고 낯선 것에 귀 기울이고, 내가 가지고 있던 토대가 흔들거리고, 그거 말고는 꼰대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힘듭니다. 이 낯선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내 거를 강화시키는 것이 되는 경우도, 나 페미니즘 알아, 나도 페미니즘 좀 읽었는데 말이야, 이런 개소리 하는 형제님들이 바글바글한 게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꼰대가 되는 길을 피하는 건 정말 어려운 길. 저도 역시 계속 그 몸부림 중에 있는 거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낯선 이야기에 직면하고 그걸 가지고서 내가 있는 토대를 재해석하고, 저는 이게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곁에 있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는, 넌 꼰대야 이 자식아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람들 곁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겠다 싶습니다.